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맑아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초대 총리는 물론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부담을 더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안철수 위원장의 뜻이 전해진 만큼 총리 인선도 지금부터 속도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벌써부터 여러 이름이 하원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 정부의 국무총리는 야당과의 협치, 나아가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요? 총리 후보 다음 달 3일 발표될 가능성이 큰데요. 기대를 갖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수위원회가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인수위 측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설령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대통령도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수위가 공수처에 대해 다른 정부기관처럼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간담회를 연 것도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텐데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었던 건 아닐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과 전화 연결해 새 정부 총리 지명 문제와 지방선거를 비롯한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아마 오늘 가장 큰 뉴스로 전해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의 영순이다 이렇게 언론이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인수위원장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부담을 더는 것이다. 당선인이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만나서 이런 뜻을 실제 전달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 얘기를 듣고 좀 이해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도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위원장은 그동안은 새 정부 총리가 될 것이다. 대체적인 관측이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총리직을 또 제안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배경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뭐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일설에는 이제 뭐 총리직을 맡게 될 경우에 안랩 주식을 뭐 백지 신탁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네. 뭐 고려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안철수 위원장 측은 그거는 이제 총리를 맡게 되면 당연히 백지 신탁하는 거지. 뭐 백지 신탁하는 거에 가지고 뭐 할까 말까를 이제 총리를 맡고 안 맡고랑 연관짓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경로 설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좀 더 이득이 되는 쪽을 취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이제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의 어떤 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어쨌든 국민의당이 규모가 더 작았기 때문에 더 큰 국민의힘 내에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당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 이제 대권 주자들 중에 총리 이력이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사례는 또 없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국무총리를 맡게 되면 현 정권하고의 어떤 차별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점도 이제 고려해서 이후 이제 행보를 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총리직을 고사했기 때문에 공동정부라는 어떤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떤 그 내각의 어떤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또 국민의 당 세력이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런 효과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은 총리를 맡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을 이끌면서 단일화 국면에서 번번이 고배를 또 마시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뭐 또 작은 정당의 서러움을 겪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뭐 야당 역할을 해왔고 이제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뭔가의 정치적 기반을 좀 넓히는 게 필요하겠다. 뭐 정리하자면 또 그런 이제 의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당 대표가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하고는 조금 껄끄러운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있는데 이제 이 당권 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거냐?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불가능하다.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끝난 뒤에 당권에 도전하는 거냐라고 질문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선대위원장을 맡거나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하는 거냐라는 질문이 또 있었는데 그건 당대표가 판단할 몫이지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각을 드러내는 이런 발언은 좀 자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만 근데 묘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시위 관련해서 이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은 국민의힘을 개혁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이제 기득권 정당의 색채가 너무 강하다라고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전장애 시위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는 거냐, 어떤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인수위에서 그 분과 간사하고 인수위원을 그 시위 현장에 보낸 이유가 그분들의 의견을 인수위 정책하고 차기 정권의 이제 청사진에 반영하겠다라는 거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사회로부터 이렇게 소외받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의지를 이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자신이 이제 이 장애인 단체 시위를 계속해서 공격해온 거에 대해서 사과할 일 없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장위원회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다, 없다. 그렇죠. 네. 이 종합을 해보면 안철수 위원장의 생각하고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디로 갈 것이냐의 노선을 놓고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럴 여지가 확실히 있겠구나. 이런 이제 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과연 노선 투쟁에 해당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네.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정치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냐 근본적인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뭐 난감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거치 문제를 정리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 맞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좀 아무래도 총리 인선 작업에 탄력이 좀 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이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총리 후보군이 3에서 한 5배수 정도로 압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나온 얘기는 경제와 안보 이슈를 모두 이제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이런 총리 후보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갑자기 안보 얘기가 또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제 경제 원팀이다. 그래가지고 다른 네. 경제부처 장관들하고 조합을 한번 맞춰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경제와 안보를 다 중시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오늘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그동안 거론됐던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러면 유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 전문가 출신이고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요직을 거친 데다가 2007년에 이제 총리직을 해봤기 때문에 네. 경륜 있는 인사고 또 외교와 통상에 또 전문성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건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이제 요직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인사청문회의 어떤 그 민주당의 협조가 좀 필요할 텐데 그렇죠. 이 부분에서 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근데 또 너무 또 올드보이 아니냐 뭐 이런 아쉬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관료 출신들로 보수 정권에서 좀 요직을 거쳤던 이런 이제 관료 출신들도 거론이 되는데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또 언론에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은 뭐 본인이 총리까지는 아닌 것 같다 고사했다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뭐 이런 식의 이름도 같이 거명이 되고 있어서 과연 이 중에 누가 그러면 총리 후보가 되는 것이냐 아직까지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다 이름이 거론됐던 인물인데 최준경 전 장관은 이번에 또 새롭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관료들 얘기하면서 나온 이름인데 근데 또 언론 보도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 세 사람이 유력하다. 서로 다른 세 사람을 다 꼽아가지고 그렇죠.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최대한 많이 꼽아야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근데 명이라도. 최준경 전 장관 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본인은 또 관심 없다고 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한길 전 대표가 이끄는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원회가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렇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이라든지 아이안 카디르 2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을 이제 분과위원으로 추가 인선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나온 건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아이안 카디르 교수는 터키 출신 기여자로 35세의 젊은 이제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정치분과위원장으로 김태일 장한대 총장 그리고 여기 위원으로 김용태 전 의원 김민정 경희대 교수 등도 합류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아이안 카디르 교수는 사회복지부 문화분과에 소속이 돼 있는데 이 분과위원장은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경제분과위원장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 등이 맡기로 했다라고 이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인수위원회가 오늘 공수처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공수처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 뭘 간담회를 가졌는지 뭘 얘기했는지 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거의 바닥이다. 그래서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거를 공수처에 전달을 했다. 이런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언급이 이제 좀 적절한 거냐 여러모로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간담회 주요 화두가 됐던 게 공수처법 24조의 적용 여부 이런 것들인데요. 네. 이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사건을 이렇게 이첩을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다. 이런 설명이었고 이게 법적으로 이 조항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인수위,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다라고 이용호 의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이 통신 사찰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통신자료 조회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 이런 것들도 이제 지적을 했다라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네. 공수처법 24조는 이제 사건 이첩 조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지하면 이첩해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동안 검찰이 뭔가 검찰 내부에 비위나 이런 거에 드러나도 그냥 뭉개버리거나 제식구 감싸게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인지하면 바로 이첩하면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는 이런 게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또 과도하다. 뭐 공수처가 사건을 뭉갠다. 또 거꾸로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뭉개려고 뭉개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너무 적어가지고 다 처리할 수 없는 그렇죠. 것인지. 그런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상 김진욱 공수처장 사임하라 뭐 이렇게 압박성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김진욱 처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인수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그러면 공수처한테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입장이시냐. 근데 공수처 관계자가 얼마 전 직원들에게 이 김진욱 처장이 보낸 이메일에 이미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메일이라는 거는 지난 16일 날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건데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공수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2024년 1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다. 언론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논평을 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하게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시동을 지금 걸고 있다. 그래서 인수위가 공수처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해야 할 일에 집중해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간담회로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업무 보고나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공수처는 이제 업무 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이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공수처가 여기에 응해가지고 간담회가 된 거니까 이것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법무부에 업무 보고가 있었잖아요. 인수위에 대한. 그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이 이제 조금씩 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범계 장관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 보고에 대해서 이제 최대 쟁점이 이제 수사지휘권을 폐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동안 이제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인수위가 법무부가 마치 이제 당선인의 공약을 부정하는 것처럼 업무 보고를 했다라고 해서 한번 소위 말하는 퇴짜를 놓은 거죠. 예. 다시 이제 보고를 했는데 법무부의 이 업무 보고 내용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 박범계 장관에게 그랬는데 자신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여전히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어찌됐든 법무부가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고 자신은 5월 9일 날 갈 사람이지만 이 직원들은 남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 10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법치주의에서 예외는 없다.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상설특검법을 보면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특검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특검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네. 검토해보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다만 이게 굉장히 이제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인데 실제 이걸 선택할 것이냐 그건 뭐 아직 확답할 수가 없겠죠. 네, 또 인수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회동을 가졌어요. 이게 국회의장하고 같이 만난 거죠? 그렇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한 건데요.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일단 이제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라는 데 이제 의견을 모았고 다음 달 5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라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4자회담을 개최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4자회담이란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정개특위의 양당 간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추경안 처리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서로 입장이.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이것저것 다 고려해 보면은 추경할 수 있는 총액은 한 30조 정도, 30조 원 정도가 한계다. 네. 이런 입장인 건데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제대로 하려면 50조는 돼야 된다. 이 입장인 것이죠. 네. 그러면 재원조달 방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일 텐데 더불어민주당은 30조로 하더라도 지금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50조로 하겠다는 건 더더군다나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이고 국민의힘은 일단 지출 구조 조정을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그래도 모자라면은 국채 발행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이제 뭐 최대한 이제 국채 발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재원 조달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런데 양당의 입장 차는 이런 상황인데 또 정부 입장이 또 다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 임기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여전히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일종의 삼각 갈등처럼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한 게 또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소요 예산과 함께 제도와 방안 제출을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집무실 이전을 위해서 소요 예산을 이제 작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어떤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쓰는 거 외에 추가되는 어떤 이전 비용들 뭐 예를 들면 관절을 신축한다든지 뭐 합참을 옮긴다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대상이니까 이 계획을 제출해 달라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 회동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로 옮길 것인지는 새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네.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한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조금 전에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청와대가 인수위가 요청한 예비비 중에서 그 예비비를 분할해서 승인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다. 인수위 측에. 그러니까 496억 원 신청했잖아요. 그것도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일부 비용을 1차적으로 우선 지급하고 그 이후에 또 지급하는 방안 이런 거를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5대 공천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5대 원칙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는 공천을 금지하자. 그다음에 자격 심사 기준에 예외 없는 적용을 하자. 청년 공천 30% 원칙을 준수하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의 입장을 공천 과정에서 반영하자. 그리고 기후 위기를 포함한 미래 비전 원칙을 또 반영해서 공천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이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그럼 특정인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좀 당내에 논란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공천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배경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원론적으로 지금 어쨌든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아까운 차이로 이제 뭐 진 거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식 속에 민주당이 이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이제 좀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안주하지 말고 좀 이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부동산이라든지 뭐 각종 여러 가지 논란에서 보수 정치권보다 상당히 뭐 우리는 청렴하다라는 자부가 있었지만 그게 이제 일종의 각종 내로남불 사례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네. 그게 여론의 악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문제의식인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당내의 반발 또 다른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가 없는 게 네. 예를 들면 신동근 의원이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국민 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예를 들면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게 실패했다고 평가할 때 그 정책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반응만 보고 결정할 일이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이거 겨냥한 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한 책임이 있는 인사들 거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내로남불 이런 쪽에 좀 집중돼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신동근 의원 얘기는 너무 확장한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 물 밑에서 뭔가 반발 여론이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쓰는 그럴 수도 거겠죠. 있죠. 예. 예, 그리고 외부 인사 영입했을 때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일 그렇습니다. 것 네. 같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오늘 오찬회동을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하고 지방선거 출마 문제 등을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김동연 대표는 뭐 경기지사 또는 서울시장 양쪽 중에 하나에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내일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하고 어디에 출마할 건지도 내일 이제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언론은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오찬회동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이 돌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입장을 밝혔네요. 오늘 이제 이 대선 이후 공식 일정 처음으로 이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하는 걸로 공식 일정을 재개를 했는데 예. 법회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서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애매한 답을 했죠.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이 국민과 지지자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이 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네. 앞서 이제 정성호 의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 등이 송영길 대표를 찾아가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장 출마가 뭐 나름대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3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근데 바로 이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의지를 불태웠기 때문에 배경이 뭐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도 현직 프리미엄 이런 게 여론조사상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지지율이 낮다. 이 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이제 유력 주자 중에 한 명인데 네. 원래 마이너스 25%의 핸디캡이 그렇죠. 적용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 공천관리에서 마이너스 10%로 줄여졌거든요. 그러면 아마 승부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제 인식 때문에 좀 일단은 불출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권영진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홍준표, 김재원 양자구도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하면은 이른바 이제 박심을 등이 없고 또 좀 이렇게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이 되더라도 이게 경선을 통과할 거냐
이건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유영하 변호사가 실제로 성적을 얼마나 거두느냐 보다도 예를 들면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지한다든지 뭐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또 나름대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 연출될 것 같습니다. 뭐 유영하 변호사도 이번 주 내로 결정을 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거의 뭐 보수의 화약고입니다. 대구는 지금. 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무총리 영순위로 꼽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입각을 고사하며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무총리 인준은 물론 법안 처리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총리 인준 문제가 여야 협치 첫 관문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야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될지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안 위원장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거 윤석열 당선인에게 총리 인선과 관련한 부담감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뭐 인수위원장 겸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의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에 맞는 새 정부 출범 준비와 또 시급한 코로나 피해 대책 등에 좀 전념을 해서 완벽하게 인수위 업무를 좀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당 등 국민 통합과 정치 혁신에 좀 더 힘을 기울이겠다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위원장의 향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안 위원장의 향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 위원장께서는 그동안 뭐 대선과 인수위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현재도 하고 계신 만큼 예. 재충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뒤에 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요한 책임을 다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시게 된다면 네. 지선에서도 아주 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방선거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거나 여기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께서 뭐 생각이 있으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 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초대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네. 후보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압축을 좀 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까지는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 인준 과정은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래도 첫 총리인 만큼 저희한테는 상징적일 거고, 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일 것입니다. 또 그만큼 이제 거대 야당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실 것이다라고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이 총리 인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국민들께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포스트 코로나 민생 회복, 그리고 경제 위기 극복, 국민 통합입니다. 야당에서 이제 앞으로 야당이 될 민주당에서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고, 네. 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렇게 총리 국회 인준도 그렇게 국민만 바라보는 차원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야당이 거대 의석수만 의지해서 국민 바람과 시대 정신에 좀 맞지 않는 어떠한 억지와 어깃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나서서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허은하 대변인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르게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잖아요. 네. 근데 추경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은 우선 처리한다. 4월 5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런 데 합의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단은 국민들을 좀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돌하는 모양새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도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 그래야 네.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신속한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지금 지방선거 선거구제 관련해서는 그 오늘 회동에서 합의되면 처리된다라고 결정이 된 만큼 좀 더 좀 논의를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국민의힘은 위헌 판결받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부터 하자는 입장인데 네. 민주당은 정개특위를 구성할 당시 합의됐던 의제도 아니었고 또 대선 막바지에 선거용으로 꺼냈던 중대선거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의 룰은 여야 합의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국회 관행대로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도 그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당 원내 수석과 또 정개특위 간사들 간 협의가 진행될 텐데요. 네. 그 민주당이 그 일방적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시급한 위헌 상태를 하루속히 회소해서 지방선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중대선거구제 말씀하신 게 기초의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른바 이제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말씀 이제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건데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도 동의한 바가 있고 안철수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동의를 한 것과 지금 저희가 말씀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 쪽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헌 판결받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부터 하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정리가 서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는 소선거구제 얘기를 하던데요. 소선구제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서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다르고 현재 2021년 11월에 여야 합의 정개특위 안건이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 그래서 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나 확성장치 소음 규제 이런 얘기했고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있고 기타 여야 간사 간 합의 사항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당시에 합의됐던 의제가 아니었던 그 중대선거제를 도입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합의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잘 진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예비비 외 추가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이다. 구체적 예산안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거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문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말씀 중에 면밀히 살핀다라는 내용에 주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선인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셔서 나서서 정말 어렵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시작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만큼 인수인계가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할 그 문 대통령 말씀도 국민적 신뢰를 받고 또 국민들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을 때 그때 국민 그리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의 국민은 변함없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대통령실 이전을 좀 완료를 하고 청와대를 국민들께 100% 돌려드릴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 주실 거라고 바라고 또 그럴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근데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인수위 측에서는 폐지 또는 축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좀 반발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법 개정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 상황에서? 우선은 뭐 협의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우선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기간을 좀 늘리고 상한율을 적용한 결과가 그 물건 자체가 안 나와서 오히려 전세감 급등이 되거나 또 월세 전환을 하게 되는 분이 많아서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고 또 그게 이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때부터 저희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사실 임대차 3법은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어떤 사회적 합의나 유예 기간 없이 급격하게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국민 거주의 안정성이 크게 악화된 그 대표적 부동산 실패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또 없애야 할 부분은 없애야 하고 그렇게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좀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힘과 저희 인수위의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성단체를 만났는데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이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성단체 쪽에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도 민주당 쪽에서 또 반발하고 있고요. 역시 이것도 역시 민주당 동의가 필요한데 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네, 함께 이제 풀어가야 될 숙제일 텐데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는 그 여성가족부의 발전적 해체를 통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제도적 대안 기구를 모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가족 형태가 변화했고 인구 문제라든 것 등 뭐 대처할 부처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여성가족부는 과거 이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자들의 그 어떤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 줄곧 여당의 편에 서서 여당가족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그 지방선거의 활로로 이용하려는 것은 또 뭐 갈라치기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민주당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만 계속 드리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 민주당하고 협의 과정이 중요할 테니까요, 역시. 네.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 시위와 관련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사과를 요구하지만 사과할 일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인수위 쪽에서는 또 장애인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곧 여당 당대표가 될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오늘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혐오와 과잉 표현이 있다면 지적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선 하셨고 네. 그리고 전반적인 장애인 단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전장현의 문제일 텐데요. 어찌됐든 먼저 오해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더 소통을 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과거와 다르게 사실 보수정당 대표로서 전장현 등 직접 만나서 진심으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몇 번 같이 동행을 했고요. 예. 이번 대선에서도 고속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그 공약을 만든 것이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폄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인수위에서도 전장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 다만 시민을 볼보로 하는 이 시위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네. 김정신 여사 옷감 문제 역시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사비로 부담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일각에서는 지금 떠나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문정부의 도덕적 잣대 그리고 정치적 신뢰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방은 바로 과거 민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제기했던 공방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정치적 기준을 얘기했던 민주당과 그 문 대통령이 이제는 자신들한테는 예외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고 또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겠다던 문정부의 마음과 의지가 지금도 변하지 않았는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못하다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나 아시타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 도덕적인 기준 그대로 또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한 정치적 의지로 더 이상 재판 뒤에 숨지 말고 논란과 의혹을 해소해 주시는 것이 민주당답고 문재인 대통령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부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을 했지만 사실 시위의 근본 원인이었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최근 언론의 흐름을 보면 해결책을 찾기 위한 분석 보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계기로 우리 언론의 책임, 사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소모적 논란을 과열시킨 책임이 언론에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좀 언론의 책임과 역할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도 행태를 보였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번 사안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현 시위를 반대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번져졌어요. 문제는 언론이 전장현 시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혐오성 발언이 터져나온 것과 관련해서 커뮤니티 글과 정치인 발언을 옮기기에 급급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지하철 시위 관련 보도는 시위를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활동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애인 시위 관련 보도는 주로 이 대표의 발언을 전하거나 이를 둘러싼 이제 공방을 중계하는 양상으로 좀 보여졌는데요. 네. 28일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 이준석 2호선 못 건드리고 3, 4호선만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대꾸 가치 없다. 디데일리는 이준석 장애인 시위 이재명에 말하라. 여기에 대해 고민정은 저급하다. 또 아이뉴스 24의 보도에 의하면 전장현 시위 정치권 공방 이준석 불법에 대해서 박지원 목소리 들어야 한다라는 기사들이 좀 보여졌고요. 장애인 시위에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가십처럼 활용하는 기사들도 좀 확인이 됐어요. 장애인 시위를 언급한 연예인의 SNS를 맥락 없이 기사화한 형태인 큰 규모의 매체나 통신사도 이제 가세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장애인 시위 때문에 시간 돈 버렸다 땡땡땡. 여기에 문매받자 결국 사과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요. 네. 또 뉴스원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시위 비난글에 각선미 사진을 올린 땡땡땡 결국 죄송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장애인 단체들이 시위를 지속한 이유가 뭔지 네. 또 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차분하게 분석하는 기사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뉴스 검색 및 분석 사이트인 빅카인드에 따르면 2022년 보도된 전장현 관련 기사 295건 가운데 시위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장현의 입장을 제대로 담은 기사는 한 10건 남짓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언론인권센터는 전장현 시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왜 시위를 이어가야 하느냐, 또 전장현의 이동권 시위를 감행한 이유와 관련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약속을 어기면서 이제 장애인들이 불편을 묵인해 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보도가 이제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 불편만 또 이에 대해서 장애인 혐오성 발언을 내놓은 것을 그대로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15일 같은 경우에 신원미상의 20대 남성이 전장현 사무실로 가서 이제 불을 지르겠다 위협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난해 말에 교통약자법도 제정을 하고 그랬는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본질은 전하지 않고 현상만 전달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언론에선 장애인 단체 기습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졌다 이런 보도를 잇따라 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시위도 시민들이 이제 불편이 야기됐다고 비판할 수만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장현이 사전에 이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는 전혀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또 언론이 이제 이런 기능을 했다면 조금이나마 시민 불편을 덜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또 지적이 좀 있었고요. 또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위 정보와 함께 장애인 단체가 시위에 나선 목적을 또 이제 예산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은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보도는 별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이 문제를 현상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공방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왜 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밖에 내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는지, 그들이 이동권이라는 게 그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생존권인지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책임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언론이 혐오의 목소리를 오히려 더 증폭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혐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이 나옵니까? 네. 김민정 한국외대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언론이 혐오를 조장하는 허위 정보를 1차적으로 생산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 인용함에 따라서 이미 보편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또 혐오 표현이 주로 생산되고 퍼지는 매체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라고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구독자 위주로 이제 한정되어 있거든요. 정보가 유통되는 이제 방식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언론이 사실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이 지배적인 정서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언론 지사 조회수를 의식하고 또 혐오 표현을 실어나르지만 이제 그러면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 교수는 정치인과 언론이 일부 커뮤니티의 혐오글을 인용하는 할수록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허용과 승인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이 더욱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 결국은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효과를 날 수밖에 없다. 파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출근 시간에 이렇게 장애인 단체가 시위를 하면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 목소리도 언론이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불편하고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전해줄 수 있는데 장애인 단체도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 장애인 이동권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밖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또 시민의 불편도 분명히 있는데 그 목소리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언론이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김민정 교수의 말을 조금 더 인용을 하자면 네.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인가라고 반문을 해요. 물론 이제 시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년 남성 교수의 말과 20대 비정규직 여성의 말이 동등한 무게로 받아들여지는가?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할 기회는 동등하게 보장되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말하도록 두었을 때 들리는 목소리는 결국 발언권을 쉽게 얻고 경청되는 기득권자의 목소리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같은 소수자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언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이제 언론이 지금 혐오 표현이 계속 댓글로 나오고 기도 하고 또 네. 그것이 다시 또 보도되는 문제가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 댓글 관리를 좀 해야 한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혐오 표현에 온상이 되는 댓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댓글 혐오 표현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을 좀 정비하고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보도할 때 시민이 불편이 극심하다라는 보도가 그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던 배경, 그들을 둘러싼 차별적 구조에 대해서 고찰이 남긴 보도가 많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살펴봐야 할 이슈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KBS,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독립성이 보장된 이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간담회를 추진을 했단 말이죠.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와 의제를 설정하는 기구인데, 예. 근데 언론은 이제 국정 과제나 의제를 설정하는 것과 무관한 기관인데 불구하고 현업 단체들과 정치권에서 이런 인수위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을 들들이기로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몇 가지 살펴볼 바가 있어요. 뭐냐면 네. KBS나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제 MBC 관리감독기구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업무 보고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은 법적 근거나 전례가 없기 때문에 방송 장악이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서 인수위도 이제 이걸 이제 인지하고 예. 미디어 ICT 분야 간담회를 여는 걸로 이제 입장을 선회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언론 장악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수위 측에서는 의견 청취일 뿐이다. 뭐 보고를 받는 그런 이제 성격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언론계에서는 업무 보고가 아닌 간담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7일 날 이제 한국기자협회하고 PD연합회 전국 언론노조에서 이제 성명을 냈는데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KBS 방문진과 간담회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호출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인수위원회는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이상을 모르고 있다. 인수위가 공영방송은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에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평가를 받는 거다. 그래서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준비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측에서는 KBS나 방문진이 이제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적극적으로 좀 간담회도 하고 좀 만나서 좀 들어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방문진 같은 경우에는 방문진이 이제 주주 70% 정수장학회 70%의 주주를 두고 있을 뿐이고 광고 협찬 콘텐츠 판매를 통한 운영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세금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그다음에 TV 수신료도 특별 부담금 형식이긴 하지만 방송법에 의해서 KBS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하고 있고 최고 의결기관인 KBS 이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공공기관 운영법은 방송법에 따른 KBS와 EBS를 공동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 보고가 진행된 적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국회의 관리를 받고 있는 거죠. 국회의 국정감사 기관이기도 하고 또 수신료와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가 하고 본회의가 이제 수신료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수위에서 전례나 법적인 근거 없이 KBS나 방문진의 업무 보고 뭐 간담회 뭐 이런 것들이 좀 KBS와 MBC를 좀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오히려 세금이라면 연합뉴스 같은 경우가 국민 세금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채부로부터 또 공공기관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나 국회 사무처가 운영하는 국회방송은 업무 보고에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보면 사실 국민 세금 운영하면서 간담회나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 알겠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 디지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